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이번 주도 잘 보내셨죠? 저도 잘 보냈습니다. 컨디션이 요새 좋아져서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요즘에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올리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목요일도 다시 올리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이요. 되게 재밌게 읽은 책이에요. 사이토 타카시의 인류의 조건이란 책입니다.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힘이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인데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고요. 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잘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되잖아요. 책을 많이 봐야 하나? 어떤 걸 반복해서 하기만 하면 되나? 그러면 잘해질까? 잘해지는 방법이 뭘까? 하는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책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숙달을 빨리 할 수 있을까? 뭘 하든 되게 잘하는 사람들, 금방 배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숙달을 빨리 하고 빨리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보고. 그래서 이 책을 펼치면 제가 초반에 몇 개 이렇게 형광펜으로 줄 그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책을 다 봤는데 앞쪽에 많이 줄을 그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앞쪽이 내가 재밌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저자는 말합니다. 숙달에 이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훔치는 힘, 요약하는 힘, 추진하는 힘, 이 세 가지 힘을 기르면 너는 숙달의 장인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에 녹여서 습관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되게 공감되었던 말이 진정한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글로 된 매뉴얼을 넘어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까지 훔쳐내서 채화해야 한다 라는 말도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말로 표현해내는 능력,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죠. 누군가 뭔가를 잘하는데 저 사람이 그거를 정확히 말로 표현해내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생각하고 뭐지? 뭐가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지? 하면서 숨겨진 말 이면에 있는 것들을 보려고 노력하는 거, 알아채려고 노력하는 거, 그걸 말로 표현해내기 위해 노력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저자 말합니다. 굉장히 재밌었어요. 좀 새로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삶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밑줄을 굉장히 많이 그었던 책인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삶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러면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잘 자요. 어느 시대든 부모는 아이들이 성장하고 발전하길 바란다. 사회구조의 변동폭이 비교적 크지 않았던 시대엔 부모 자신이 터득해온 노하우나 가치관 그대로를 아이들에게 전수하면 아이들은 이 발자취를 따라 안전하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대 간의 전수가 이루어지며 현 세대와 다음 세대가 거의 비슷한 방식과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대가 급변하면서 자주적으로 재생산이 이루어지던 시대와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정보혁명을 핵심으로 한 사회구조의 변화의 물결 속에서 이전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워졌다. 거품 경제가 가져온 사회윤리 규범의 붕괴와 불황의 장기화로 어른들조차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에 관한 판단에 자신감을 잃었다. 부모 세대로부터 계승받을 미덕이 없는 사회는 당연히 불안정하다. 비록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의 반기를 들더라도 뭔가를 전수하려는 의지 자체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과 젊은 층이 겪는 고질적인 문제의 대부분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물려주어야 하는가에 관한 기성세대의 확신과 공통의 인식 부재에서 기인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격변하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하고 가르칠 건 무엇인가? 그건 어떤 사회, 어떤 환경에서도 거뜬히 살아가는 힘이다. 단, 여기서 말하는 살아가는 힘이란 건 원시시대에서나 필요한 생물학적 생명력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물론 이 생물학적 생명력이야말로 모든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이므로 이를 활성화하는 것도 그 나름의 의의가 있다. 이 사실을 전제로 두고 현대사회에 필요한 살아가는 힘이란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내가 생각하는 살아가는 힘이란 건 숙달에 이르는 보편적 원리를 반복적 체험을 통해 기술로 만드는 것이다. 어떤 사회에나 일이라 불리는 건 존재한다. 경험이 전혀 없는 낯선 영역의 일이라도 숙달에 이르는 비결을 찾아내는 힘이 있다면 용기를 갖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장을 던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언뜻 추상적으로 들리겠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이러한 방식으로 기술을 터득한 사람이 적지 않다. 나 자신만 하더라도 그런 인물들을 그 여럿 만났다. 그 중에서 유독 인상적이었던 사람은 필리라는 이란 사람이었다. 필리와 나는 우리 집 근처의 역에서 처음 만났다. 필리가 친구의 집을 찾기 위해 내게 길을 물은 것이 인연이 되었다. 함께 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필리가 나를 자기 아파트에 초대했고 맛있는 카레를 대접받게 되었다. 필리와 난 영어와 일본어를 섞어가며 대화했다. 그는 일본에 온 지 불과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전에는 일본어를 접해본 적도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일본어로 대화했다. 이는 대단히 놀라운 일이었고 나는 경이감을 느꼈다. 필리는 영어도 배운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지만 나와 영어로 의사소통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 필리는 철저하게 자습 위주로 언어를 학습했다. TV나 라디오에서 들은 말은 곧바로 노트에 옮겨 적어 반복해서 읽고 외웠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인을 만나면 적극적으로 다가가 실전 회화를 연습했다.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한 필리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곧바로 내게 질문했다. 한 번은 당시 유행하던 브레이크 댄스를 필리가 내게 선보인 적이 있었다. 내가 어디서 배웠냐고 묻자 그는 약간 의아한 듯 어디서 배운 게 아니야. 잘 추는 사람을 보고 계속 따라한 것뿐이야. 라고 대답했다. 필리는 시부야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일해 번 돈으로 아파트를 빌려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일을 잘해 제법 많은 급여를 받고 있었다. 어떻게 그렇게 일을 잘하게 되었는지를 묻자 이번에도 역시
그냥 다른 사람들을 잘 관찰하고 그대로 따라한 것뿐이야. 라는 심플한 대답이 돌아왔다. 예를 들어 샐러드 종류는 만들기 쉬워서 한번 보면 저절로 외워진다고 했다. 반복 연습을 통해서 만드는 속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해지다 보니 레스토랑에서도 자연스럽게 인정받은 것이다. 이란 사람들 모두가 필리처럼 능동적인 생명력을 가진 건 절대 아니다. 필리와 같이 지내던 고향 친구만 해도 상당 기간 필리에게 얹혀 살았다. 반대로 필리는 무슨 일이든 잘 해낼 수 있다는 확신으로 가득한 듯했다. 특정한 분야에서만 보이는 자신감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자신감이 느껴졌다. 필리야말로 모방을 통해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곧 숙달의 비결임을 몸소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전문가의 방식과 행동을 관찰하고 그 기술을 훔쳐 내 것으로 만든다. 이것이 숙달로 이어지는 대원칙이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에 녹여 습관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교육 현장에서는 이 훔치는 힘을 인류가 되기 위한 대원칙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듯하다. 대원칙은커녕 방법론으로서 훔치는 힘을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의 본래 의미는 배우는 힘을 기르는 데 있다. 가르침이 있어도 배움이 없으면 교육이라 부를 수 없다. 반대로 가르침이 없어도 배움이 있다면 그야말로 훌륭한 교육이라 말할 수 있다. 교육이라 하면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라는 관계적인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서는 훔치는 힘을 기를 수 없다. 문법과 예의에 맞는 말로 천천히 배울 수 없을 때 혹은 말로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체득하고 싶을 때야말로 기술을 훔쳐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의식이 싹 튼다. 기술을 보고 듣기만 해서 몸에 익힐 수는 없기 때문에 훔친다, 그대로 따라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달려들어야 비로소 어렴풋하게나 감을 잡을 수 있다. 이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무조건 동경하고 따라하는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다. 현재의 공교육 수업은 실습과 실험 시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과목이 강식 수업으로 진행된다. 한 명의 교사가 다수의 학생에게 교과 내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제 교수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 민주국가가 성립되면서 국가 주도로 국민 보통 교육이 시행되었고 일정 지식을 되도록 많은 학생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 방법이 보급되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일제 교수 방식의 폐해를 비판하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이를 대체할 대안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하지만 기존 교육 제도가 일정 이상의 효과를 거둔 면도 있어서 급작스러운 폐지가 반드시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제도의 틀과 교육의 내용의 괴리다. 학생들이 길러야 할 능력인 A와 이를 실현할 방법인 B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A와 B를 효과적으로 조합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할 줄 아는 그런 교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 교육 시스템 아래에서는 훔치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의식이 흐릿해지기 쉽다. 학생들은 교사가 주입하는 지식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해진 것 외에 새로운 기술을 훔쳐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의지가 생기지 않는다. 이는 교사도 마찬가지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많은 양의 지식을 전달하는 데 신경을 집중하기 때문에 진정한 배움과 삶의 지혜를 전달할 여력이 없을 뿐더러 근본적인 원리를 전수해야 한다는 의식 자체가 점점 희박해진다. 그러나 훔치는 힘이라는 기초적인 힘을 제대로 제어하면 어떤 사회,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무리 없이 살아낼 수 있으며 숙달도 빠르다. 이렇게 중요한 사실이 정작 공교육 현장에서는 강조되지 않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흥미로운 사실은 훔치는 힘을 교육의 기본으로 규정하고 자기 스스로 체득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근대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점이다. 장인을 키우는 직업교육의 현장에서는 이미 젊은 후계자를 양성하는데 모방을 바탕으로 하는 도제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제대로 된 매뉴얼조차 없는 것이 업계 상식이었다. 장인들은 문화생들에게 일일이 친절하게 가르치지 않았다. 따라서 초보자들은 장인이나 선배 문화생들의 행동을 어깨 너머로 관찰하며 본인 스스로 터득해야 했다. 말 그대로 모방과 연습이 아니면 전혀 배울 수도 터득할 수도 없는 것이 장인들의 기술이었다. 특히 장인, 예술가들의 세계는 말이나 글만으로는 아무 힘이 없고 몸을 움직여 제대로 부딪혀가며 터득해야만 기술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문자화하여 매뉴얼로 남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수의 교육생들을 단기간 내에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리기에 매뉴얼만큼 효율적인 교육 방식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진정한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매뉴얼을 넘어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까지 그 부분까지 훔쳐내 채워야 한다. 물론 다른 사람의 기술을 훔쳐보며 모방해야 하는 도제식 교육이 모든 분야에서 효율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전통 공예나 기타 예술 부문에서는 인류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재기를 다음 세대로 확실히 전수하기에 최적화된 방법이란 점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다. 다만 여기에도 속사정은 있다. 제자가 너무 출중하여 스승을 순식간에 따라잡으면 좁은 직업 세계에서 경쟁자 입장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쉬이 전수하려 들지 않는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학생이 아무리 실력이 좋고 우수해진다고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교사의 자리를 위협할 일은 없다. 이렇듯 개별 교수와 일제 교수 방식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일례로 본공이란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술을 제대로 체화하지 않아 장인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면 품삯도 받지 않고 노동력을 바쳐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더해 보은본공이라 하여 오랜 기간 가르침을 받은 보답으로 무보수로 봉사하거나 약속된 기간이 끝난 뒤에도 감사의 뜻으로 주인을 위해 더 일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 고용인과 본공 사이에 괴롭힘이나 억압이 발생하는 등 권력관계가 존재하기도 했다. 이런 연유로 옛날 평민들 사이에서 구전되던 이야기엔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이 되어야만 고향이 방문할 수 있었던 어린 본공들의 애완 어린 사연이 종종 소개되기도 하였다. 물론 말로 배우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체화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완벽히 전수하면
자신의 자리가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현실적인 불안감과 함께 부대끼고 살아오며 쌓인 애착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장인 교육 제도의 모순적인 현실이다. 1970년대 일본 퍼시픽 리그를 대표하던 한큐 브레이버스의 간판 투수인 야마다 하사시가 싱커라는 기술을 익히기까지의 과정은 훔치는 힘이 숙달에 필요한 기본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야마다 선수의 시그니처는 아트스로우라고 불릴 만큼 유려한 언더핸드 투구폼이었으며 이 기술로 프로야구 통산 284승이라는 진기록을 남겼다. 언더핸드 스로우는 공을 낮게 던지는 투구폼으로 타자 앞에서 공의 낙폭이 크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의 스피드가 느린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야마다의 공은 낮게 출발하여 직구로 솟아오르는 속도가 압도적이어서 타석에 들어서는 타자마다 가뿐히 삼진으로 잡아냈다. 야마다는 빠른 이나이 피칭으로 타자를 삼진아웃시키는 것이 주특기였다. 이를 지켜본 감독이 코너에서의 컨트롤을 유지하라는 조언을 했지만 그는 자신의 스타일을 고수하며 속구로 승부를 보았고 보란듯이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세월 앞에 장사는 없었다. 야마다 선수도 시간이 지날수록 직구만으로 더 이상 승산이 없음을 느끼고 변화구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당시 한큐 브레이브스 팀에는 또 다른 언더핸드 투수인 아다치 고이로가 있었다. 아다치는 야마다와 대조적으로 스피드는 다소 떨어졌지만 커브와 싱커 기술로 상대를 제압하는 피칭을 구사하는 선수였다. 한창 싱커를 연구하던 야마다는 좀처럼 뜻대로 되지 않자 용기를 내어 아다치에게 싱커 기술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아다치는 싱커를 던지게 되면 자네의 주특기인 직구와 스피드를 포기해야 하니 아직은 싱커를 던질 때가 아니야 라며 거절했다. 하지만 이미 필사적인 마음이었던 야마다는 포기하지 않았다. 야마다는 아다치가 불펜에서 투구 연습을 할 때마다 뒤에서 지켜봤다. 아다치의 투구 폼을 훔쳐보며 그가 구사하는 기술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했다. 사실 당시 아다치의 의도는 이러했다. 야마다가 언젠가 나를 능가할 선수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다. 다만 그 당시 그의 부탁대로 선뜻 싱커를 가르쳐 주었다면 나로서는 당장 밥줄이 끊기는 상황이 될 것이므로 바로는 가르쳐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야마다는 역시 연습벌레이자 집념의 사나이였다.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훔쳐서라도 배우겠다는 마음이었던 것 같다. 포스트 시즌이 시작될 무렵 야마다의 투구 자세와 싱커를 보며 나는 그날이 왔음을 직감했다. 한 팀에 같은 스타일의 투수가 2명씩이나 있을 이유는 없지 않나. 그야말로 프로다운 답변이었다. 프로의 세계는 친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력과 결과로 평가받는 냉정한 세계다. 눈에 불을 켜고 훔쳐보아야만 비로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다. 그냥 바라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여 경험하며 부딪혀 봐야 비로소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야마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요즘 선수들은 하나하나 친절하게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 하지만 우리 때에는 나보다 앞선 선수들을 따라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쉽사리 가르쳐 주지 않으니 기웃거리며 훔쳐보고 무작정 따라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의 특징이나 버릇까지 모방하게 되어 그 기술이 몸에 익을 무렵엔 이미 내 것이 된다. 훔쳐서라도 기술을 익히고야 말겠다는 야마다의 의지를 지켜보던 아다치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야마다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한다. 아다치가 제게 싱커를 바로 가르쳐 주었다면 저는 겨우 이런 거였잖아 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거절하자 저는 더욱 절실해져 밤낮으로 방법을 고민하며 연습에 몰두했습니다. 이제 어렴풋이 알겠다 싶을 때 마침 아다치가 제게 손을 내밀었고 저는 그가 하는 말을 바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충고가 저의 투구폼을 완성시켜 줬죠. 이 이야기는 충고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기술을 훔치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에 달려 있음을 잘 보여준다. 기술을 훔치는 힘은 기술을 훔치려는 의지가 있어야 강해질 수 있다. 단순한 모방과 훔쳐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의 차이가 바로 이 부분이다. 무언가를 기술이라 부른다는 건 이미 그 행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능숙하게 하는 상태라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처음에는 무조건 따라하기만 했을 것이다. 그것은 패션일 수도 있고, 단순한 버릇이나 전체적인 느낌일 수도 있다. 하지만 무엇을 훔칠 수 있으려면 몸소 체험하며 시행착오를 수없이 반복해야 한다. 기술을 훔치려면 그저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것으론 부족하다. 범위를 좁혀 반드시 훔쳐내야 할 핵심을 찾아내야 한다. 이 핵심 포인트를 걸러내는 과정이 곧 기술을 훔치기 위한 밑바탕이 된다. 핵심 포인트는 기술이라는 퍼즐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한 조각이 되어줄 것이다. 물론 완성해야 할 퍼즐 역시 누가 손에 간단히 쥐어주는 것이 아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듯 필요한 사람이 직접 찾아내야 한다. 기술을 훔치는 힘 자체는 지극히 보편적인 요소이지만 시대에 따라 전체적인 경향도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때는 가르쳐주려는 사람들이 넘쳐나기도 하지만 어떤 때에는 급격히 감소하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손쉽게 가르침을 제공받는 분위기에 익숙해지면 직접 기술을 훔쳐서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고 말겠다는 의욕이 솟아나기 어렵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아다치의 싱커 기술 터득한 야마다의 다음과 같은 얘기는 시대의 변화를 실감하게 한다. 드디어 어느 날 아다치가 제게 야구공 잡는 법을 보여주겠다고 하더군요. 그의 시범을 보면서 공 잡는 법엔 큰 차이가 없을 거란 제 추측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어깨 너머로 배웠지만 저조차도 미처 깨닫지 못한 사이에 이미 싱커 기술과 공을 잡는 법까지 완전하게 습득하게 된 것이죠. 하루에도 수백 번씩 같은 그룹에서 투구 연습을 했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단지 항상 불안감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확신을 해두고 싶었습니다. 지금 저의 싱커 기술은 제 나름대로 치열하게 고민하며 그렇게 다져온 기술이기 때문에 아다치 선수의 싱커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다치 선수의 싱커는 직구로 날아오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특징이지만 저는 좀 더 공중을 휘젓다가 떨어지는 싱커가 목표였어요. 손가락 사이를
최대한 넓혀서 던지는 것이죠. 말하자면 야마다 싱커랄까요? 요즘 젊은 투수들 가운데 이 기술을 탐내는 친구가 있다면 확실하게 전달해주고 싶은, 전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데 관심을 보이는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모순적인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질문을 던지는 것도 능력이다.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 또는 배경 지식을 갖추어야 날카로운 질문도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질문력이다. 기술을 훔친다고 하면 기술이 없는 사람이 숙달된 사람의 기술을 모방하고 따라하는 상황만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미 숙달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초보자에게서 특정 기술이나 비법을 훔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전체적인 기량은 다소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그중 한 가지 기술 면에선 인류의 실력을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기술을 훔치려는 의지는 전문가일수록 높다. 좀 더 전문적이고 능숙해지기 위한 힌트와 아이디어를 얻으려는 그런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다. 반면 초보자 중에는 이미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기술에 숙달했음에도 그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미 어떤 분야에 통달한 사람의 눈으로는 초보자의 무의식적인 행동에서도 힌트를 찾을 수 있는 법이다. 자신보다 미숙한 사람에게도 배울 점을 찾아내는 그들의 의식은 한 집단 내에서 정상의 자리에 오른 뒤에도 성장을 계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야마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젊은 선수들을 유심히 보면요. 제겐 없는 장점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발견하면 와, 저런 건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쯤 되면 단순히 기술을 훔치려는 의지가 아니라 탐욕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기술을 탐하는 자세로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는 그의 시야는 코치가 되면서 한층 넓어졌다. 다양한 선수들이 가진 기술이 눈에 들어오면서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해오던 편협한 관점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기술을 훔치는 힘은 단순한 모방과는 전혀 다르다. 외형적인 모습만 모방할 뿐, 그 속에 숨은 본질을 놓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유명한 선수의 패션이나 특유의 버릇을 모방하는 데만 치중하여 정작 그 선수의 기술은 흉내조차 내지 못하는 극단적인 사례도 있다. 그 정도의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도 표면적인 퍼포먼스를 흉내내기에만 급급한 그건 모방에 불과할 뿐이다. 기술을 훔쳐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 없다. 기술을 훔쳐내는 힘의 근본은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용을 인지하여 자기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밖으로 드러난 생각 또는 의식을 다시 한번 자기 몸에 체화시킴으로써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완전히 기술을 훔칠 수 있는 것이다. 기술을 훔치는 힘은 암묵지, 그러니까 개인의 기술이나 경험 속에 숨어 있지만 말과 글로는 표현할 수 없는 지식이나 능력, 그것을 얼마나 명확하게 인식하는지에 달려 있다. 노나카 이쿠지로, 곤노 노보루는 저서인 지식경영 추천, 날리지 매니지먼트와 그 시대에서 이러한 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기업 내 대부분의 지식은 암묵지로서
그것을 활성화하여 형식지로 이용하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해요. 다시 말해, 암묵지와 형식지의 순환 사이클을 이루어내는 것이 지식 창조의 핵심이란 이야기다. 신체적이고 본능적 차원인 암묵지를 몸에 익혀두지 않으면 난도가 높고 신속함을 필요로 하는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없다. 물론 이런 지식을 얻고 공유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 암묵지를 매뉴얼 같은 것들을 통해 형식지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건 이러한 이유에서다. 기술을 훔치는 힘은 이 암묵지를 본인의 의식으로 자체 해석하여 형식지로 발현하고 이를 다시 자기 안에 스며들게 하는 힘을 말한다. 암묵지와 그것을 활성화한 형식지의 선순환을 활용하여 기업을 성공으로 이끈 사례 가운데 하나를 소개해 보겠다. 다케노우치 히로시타카의 지식창조 기업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실려 있다. 마스시타 전기가 홈베이커리 기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사업부 전체가 아이디어를 모아 이지 리치로 콘셉트를 정하고 본래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제빵의 과정을 전자동화하는 개발을 진행했다. 하지만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숙련된 기술자가 구운 빵과 자동 제빵기로 구운 빵의 맛이 아무래도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당시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던 다나카 무베라는 여성이 숙련된 제빵사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오사카에서 가장 맛있다고 평판이 자자한 빵집의 기술자를 찾아가 비법을 전수받게 되었다. 다나카는 자신이 만든 빵과 기술자의 빵 맛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대체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밝혀내기 위해 그 기술자의 비법을 의식적으로 훔쳐보는 노력을 계속했다. 하지만 제빵 기술자는 반죽을 만들어 맛있는 빵을 만드는 기술은 탁월하지만 정작 본인의 기술이나 기법을 언어로 표현해내는 데는 아무래도 서툴렀다. 다나카는 제빵 기술자의 잠재적인 지식인 암묵지를 비틀어 늘어뜨리기라는 단어로 개념화하여 회사 엔지니어들에게 전달했다. 비틀어 늘어뜨리기란 표현으로 제빵 기능의 중요한 포인트를 개념화한 것이다. 엔지니어들은 다나카가 전달해준 비틀어 늘어뜨리기라는 콘셉트를 바탕으로 그 동작을 기계적 기능으로 구현하기 위해 반죽 그릇 안쪽에 특수한 홈을 팠다. 덕분에 주걱으로 밀가루 반죽을 섞을 때마다 반죽이 홈에 걸려 길게 쭉쭉 늘어나는 동작이 가능해졌다. 비틀어 늘어뜨리기라는 형식적 표현을 통해 한 개인의 암묵지가 표면으로 보상하여 그것을 현실적인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다나카는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엔지니어들에게 좀 더 강하게 섞어보세요 라든지 좀 더 빨리 섞어보세요 같은 코멘트를 적절하게 전달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암묵지를 엔지니어들에게 전달했다. 그러면 엔지니어들은 조건을 바꿔가면서 최적화해 나갔다. 그뿐 아니라 엔지니어들 역시 빵 반죽의 촉감을 좀 더 사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해당 제빵 기술자를 찾아가 경험을 공유했다. 이렇게 수개월 동안 시행착오의 과정을 반복한 끝에 드디어 고품질의 상품이 탄생하게 되었다. 기술을 훔치는 비법이란 암묵지와 그것을 활성화한 형식지의 순환을 기술화하는 것이다. 이 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선
적확한 요약력과 전문가를 상대로 하는 질문력, 그리고 코멘트력과 같은 중요한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일이라는 것 자체는 과정에 따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기술을 훔치는 것은 과정을 훔친다는 뜻이기도 하다. 자기 스스로 일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정리하며 그것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 때까지 수련하는 건 일의 추진력을 단련하는 일이기도 하다. 일의 추진력은 개인적인 작업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사람과 관계되는 작업을 창의적으로 만드는 일이다. 일은 추진 방법에 따라 얼마든지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암묵지와 형식지를 한 개인 안에서 순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룹 단위로 공유함과 동시에 더 큰 조직적 활동으로 확대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한 개인 안에서 암묵지와 형식지의 선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면 그 개인은 언뜻 숙달의 경지에 이른 듯 보이지만 그가 속한 조직의 전체적인 발전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조직이 창의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의 추진력이 필요하다. 더구나 암묵지를 명확하게 표현하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혼자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한다 해도 뚜렷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과제의식을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각자의 암묵지를 활성화하여 순환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암묵지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일도 많다. 실제로 자신에게 내재한 암묵지를 본인 스스로 이식하기란 어려운 일이므로 그럴수록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상대방의 암묵지를 자극할 수 있는 의견 교환을 활발하게 할수록 조직이나 모임은 더욱 활성화된다. 이렇듯 암묵지를 활성화하는 기술은 기업뿐 아니라 학교 수업에서도 기본 개념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학교 수업에서는 방대한 양의 형식지를 전달하는 데만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책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출제된 시험 문제를 푸는 형태, 즉 형식지를 형식지로서 재생하는 형태의 시험으로는 암묵지를 발견하여 형식지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없다. 진정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자신이나 타인의 암묵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그것을 활성화하고 상호지식으로 공유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그것이 훗날 이를 추진하는 능력을 좌우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암묵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체지라고 할 수 있다. 몸으로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그것을 언어로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사항들에도 많은 의미가 담겨 있기 마련이다. 신체지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은 인간의 신체만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건 신체지를 형식지로 끌어내는 능력이다. 그런 측면에서 언어는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언어의 위력을 부정하는 듯한 신체 편중주의로는 암묵지와 형식지의 선순환을 이루어낼 수 없다. 세상을 이분법의 논리로 이해하는 관점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편리하다. 천지창조나 창세신화 등을 살펴보면 하늘과 땅이 나뉨으로써 세상이 열리고 혼돈의 원초 상태, 즉 카오스에서 질서로 이행하는 과정에 의해 이 세상이 창조된다.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의 잣대로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은 오랫동안 각 사회를 지배했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대립 논리를 적절히 활용하면 현실 감각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분법적 사고로 단순화하는 데서 그친다면 모든 사물을 흑백으로 규정하여 오히려 현실과의 괴리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 문과 대 이과라는 식의 구분은 이분법적 관점에 오류에 빠지기 쉬운 가장 대표적인 예다. 모든 사람을 문과 계열과 이과 계열,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는 사고방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위한 것처럼 보이기 쉽지만 실제로는 숙달을 향한 의욕이 샘솟는데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문과를 선택한 사람은 본인이 문과 계열에 잘 맞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규정하여 선택하는 일보다 이과 과목의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수학 과목에 자신이 없어 이과는 포기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문과를 선택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그리고 한번 자신을 문과적 인간이라고 규정해버리면 이과 과목을 잘하고 싶은 의지를 포기한 채 완전히 손을 떼어버린다. 성장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는 것이다. 안타까운 점은 이때 벌어지는 것이 이과 계열의 과목 몇 가지에 그치지 않고 학교 커리큘럼보다 훨씬 폭넓은 과학적 지식 전반에 대한 관심과 욕구라는 점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와 반대로 자신을 이과 계열이라고 규정하는 사람 중엔 철학이나 사상, 문학으로 대변하는 소위 문과 계열의 지식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며 마음을 놓는 사람들이 있다. 서양에서는 물리학이나 수학 같은 이과 계열 분야의 학위와 철학, 문학 등의 문과 계열의 학위를 모두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이과 아니면 문과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현실에 대입하여 차분히 생각해보면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문과 계열에 속하는 경제학과의 경우 이 수 과목에 반드시 수학을 포함한다. 반대로 이과 과목으로 알려진 생물학은 오히려 암기력이 요구되는 과목일 뿐 수학적 능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 국어나 사회 과목에도 논리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과와 문과를 나누는 기준으로 논리력에 필요 유무를 두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약하다. 직접적으로 수식을 사용하는지의 여부는 차차하고라도 문과 계열의 학문을 한다는 이유로 논리력을 키우려 하지 않는 태도는 매우 어리석다고 볼 수 있다. 소설가나 예술가처럼 특수한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은 논리력을 뛰어넘는 직감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직감이란 건 이과의 연구 활동에도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그뿐 아니라 경영하는 등 실제 사회생활에서도 논리력과 직관력을 조화롭게 갖추어야 성공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전체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하는 능력도 이와 마찬가지다. 세부적인 면은 강하지만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은 부족하다고 해서 문과적성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아주 편협한 사고다. 문과 계열의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도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이 없으면 성장할 수 없다. 논리적 사고나 큰 틀을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의 유무는 문과 대 이과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 활동에서 빠질 수 없는 보편적 능력임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물론 수식을 사용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엔 수학적 지식을 착실하게 축적한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뒤처져 있는 사람은 자기 능력이 바뀐 일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또한 수식이란 수학적 언어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합리성을 가진 건 사실이지만 이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과적 지식은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와 문자로 대략의 내용을 추측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최근에는 일반인들이 과학적 지식에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양질의 서적들이 다수 출간되고 있다. 더불어 최첨단 기술을 갖춘 과학자가 일반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식의 정수를 담아 저술한 교양 과학서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과적인 소양과 문과적인 소양이 개인의 자질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점은 나의 경험상으로도 충분히 납득이 간다. 그러나 일단 자신을 문과라고 한번 규정하면 과학 지식의 전반에 관심을 완전히 끊어버리거나 모든 배움의 기본이 되는 논리적, 구조적 사고를 단련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태도는 심각한 문제다. 문과적 성향이 있는 사람은 대체로 언어에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 문장 이해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말로 쓴 과학서적을 읽고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은 오히려 이들이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이미 갖추어진 책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통해 과학서의 지식을 수월하게 흡수할 수 있음에도 스스로 성장의 기회를 차단해버리는 사람을 볼 때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대학에서 문과 학생들에게 이과 과목을 강의하는 교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을 문과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 학생은 이미 지적 호기심이 제한되며 학문을 탐구하려는 열이마저 사라진다고 한다. 모든 사람을 문과와 이과 이렇게 두 갈래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는 굳이 다른 영역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나 학구열을 불태울 필요가 없다는 그런 변명을 뒷받침하는 도구가 된다. 이렇듯 편협한 사고를 유발하는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한 가지는 훔치는 힘, 추진하는 힘, 요약하는 힘. 이 세 가지 힘을 문과 대 이과라는 차이에 얽매임 없이 어느 영역에서나 꼭 필요한 보편적 기초 능력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책을 많이 읽고 요지를 추출하는 기술이야말로 모든 구분을 뛰어넘는 필수 기술이란 점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몸에 배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우선 세 가지 힘이 문과 이과를 넘어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기초적 능력이란 주장에 타당성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자. 앞서 언급했듯 이 세 가지 힘은 어떤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공통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내가 만든 말로 어느 교과서에서도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이 세 가지 힘을 주제로 강연했을 때 동경대학교 공과대학의 호리에 이치노 교수는 이 세 가지 힘이야말로 이과계열 연구자들에게 필요한 기초 능력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세 가지 힘은요, 이과 계열의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도 반드시 갖추어야 할 중요한 기초 능력입니다. 공과대학을 예로 들면 학부나 대학원 시절엔 대부분의 수업이 실험 위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실험이 성공하려면 따라하는 힘, 즉 훔치는 힘이 필요합니다. 교수나 선배들의 실험 방법과 순서를 잘 관찰하고 거기서 요령을 확실하게 훔쳐야만 제대로 된 실험이 가능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인 실험 절차를 익히면 그 다음 단계로 자신이 직접 연구 과제를 설정하고 기획하는 경험을 쌓아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게 추진하는 힘입니다.
실험을 중심으로 한 연구 절차를 스스로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일은 연구자로서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일입니다. 어쩌면 코멘트력이나 질문력, 이것들이 이과 계열의 공부에 왜 필요한지 전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국제적 규모의 학회 등에서는 자신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본인의 연구 성과를 요약하여 잘 전달하는 능력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발표에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적절한 코멘트를 제시하는 능력을 지닌 젊은 연구자들은 그 이후로도 크게 성장할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학회나 모임에 참석하여 자기 생각과 연구 실적을 발표하면서 상대방이 발표에도 정확하게 질문하고 의견을 나누는 경험을 충분히 쌓도록 강조합니다. 그러한 능력이 이후 자신의 연구에 얼마나 큰 보탬이 되는지 언젠간 깨닫게 될 거니까요. 호르에 교수의 의견을 통해 나는 이 세 가지 힘이 이과 계열의 연구원이나 학자를 양성하는데 중요한 기초 능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호리의 이치노 교수는 이 세 가지 힘이 기업체와 같은 일반 회사에서도 분명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업무를 익히는 단계에서는 상사나 선배 직원의 비법을 훔치는 힘이 필수적이고 여러 부하 직원을 관리해야 하는 중간 관리직이 되면 조직을 활성화하는 추진하는 힘이 필요하며 상급 관리자가 되어서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모든 일을 진행하기보다 부하 직원들의 업무에 적절한 질문과 조언을 할 수 있는 요약 및 코멘트하는 힘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남겼다. 요컨대 문과대 이과 혹은 학교 공부대 회사 업무와 같이 모든 영역을 이분하는 사고의 결점을 보완해야만 세 가지 힘이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어느 시대든 부모는 아이들이 성장하고 발전하길 바란다. 사회구조의 변동폭이 비교적 크지 않았던 시대엔 부모 자신이 터득해온 노하우나 가치관 그대로를 아이들에게 전수하면 아이들은 이 발자취를 따라 안전하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대 간의 전수가 이루어지며 현 세대와 다음 세대가 거의 비슷한 방식과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대가 급변하면서 자주적으로 재생산이 이루어지던 시대와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정보혁명을 핵심으로 한 사회구조의 변화의 물결 속에서 이전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워졌다. 거품 경제가 가져온 사회윤리 규범의 붕괴와 불황의 장기화로 어른들조차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 세거나 판단에 자신감을 잃었다. 부모 세대로부터 계승받을 미덕이 없는 사회는 당연히 불안정하다. 비록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의 반기를 들더라도 뭔가를 전수하려는 의지 자체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과 젊은 층이 겪는 고질적인 문제의 대부분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물려주어야 하는가에 관한 기성세대의 확신과 공통의 인식 부재에서 기인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격변하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하고 가르칠 건 무엇인가? 그건 어떤 사회, 어떤 환경에서도 거뜬히 살아가는 힘이다. 단 여기서 말하는 살아가는 힘이란 건 원시시대에서나 필요한 생물학적 생명력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물론
이 생물학적 생명력이야말로 모든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힘으로 이를 활성화하는 것도 그 나름의 의의가 있다. 이 사실을 전제로 두고 현대사회에 필요한 살아가는 힘이란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내가 생각하는 살아가는 힘이란 건 숙달에 이르는 보편적 원리를 반복적 체험을 통해 기술로 만드는 것이다. 어떤 사회이나 일이라 불리는 건 존재한다. 경험이 전혀 없는 낯선 영역의 일이라도 숙달에 이르는 비결을 찾아내는 힘이 있다면 용기를 갖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장을 던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언뜻 추상적으로 들리겠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이러한 방식으로 기술을 터득한 사람이 적지 않다. 나 자신만 하더라도 그런 인물들을 여럿 만났다. 그 중에서 유독 인상적이었던 사람은 필리라는 이란 사람이었다. 필리와 나는 우리 집 근처의 역에서 처음 만났다. 필리가 친구의 집을 찾기 위해 내게 길을 물은 것이 인연이 되었다. 함께 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필리가 나를 자기 아파트에 초대했고 맛있는 카레를 대접받게 되었다. 필리와 난 영어와 일본어를 섞어가며 대화했다. 그는 일본에 온 지 불과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전에는 일본어를 접해본 적도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일본어로 대화했다. 이는 대단히 놀라운 일이었고 나는 경이감을 느꼈다. 필리는 영어도 배운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지만 나와 영어로 의사소통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 필리는 철저하게 자습 위주로 언어를 학습했다. TV나 라디오에서 들은 말은 곧바로 노트에 옮겨 적어 반복해서 읽고 외웠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인을 만나면 적극적으로 다가가 실전 회화를 연습했다.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한 필리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곧바로 내게 질문했다. 한 번은 당시 유행하던 브레이크 댄스를 필리가 내게 선보인 적이 있었다. 내가 어디서 배웠냐고 묻자 그는 약간 의아한 듯 어디서 배운 게 아니야. 잘 추는 사람을 보고 계속 따라한 것뿐이야. 라고 대답했다. 필리는 시부야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일해 번 돈으로 아파트를 빌려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일을 잘해 제법 많은 급여를 받고 있었다. 어떻게 그렇게 일을 잘하게 되었는지를 묻자 이번에도 역시 그냥 다른 사람들을 잘 관찰하고 그대로 따라한 것뿐이야 라는 심플한 대답이 돌아왔다. 예를 들어 샐러드 종류는 만들기 쉬워서 한번 보면 저절로 외워진다고 했다. 반복 연습을 통해서 만드는 속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해지다 보니 레스토랑에서도 자연스럽게 인정받은 것이다. 이란 사람들 모두가 필리처럼 능동적인 생명력을 가진 건 절대 아니다. 필리와 같이 지내던 고향 친구만 해도 상당 기간 필리에게 얹혀 살았다. 반대로 필리는 무슨 일이든 잘 해낼 수 있다는 확신으로 가득한 듯했다. 특정한 분야에서만 보이는 자신감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자신감이 느껴졌다. 필리야말로 모방을 통해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곧 숙달의 비결임을 몸소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전문가의 방식과 행동을 관찰하고 그 기술을 훔쳐 내 것으로 만든다.
이것이 쑥달로 이어지는 대원칙이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에 녹여 습관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교육 현장에서는 이 훔치는 힘을 인류가 되기 위한 대원칙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듯하다. 대원칙은커녕 방법론으로서 훔치는 힘을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의 본래 의미는 배우는 힘을 기르는 데 있다. 가르침이 있어도 배움이 없으면 교육이라 부를 수 없다. 반대로 가르침이 없어도 배움이 있다면 그야말로 훌륭한 교육이라 말할 수 있다. 교육이라 하면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라는 관계적인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서는 훔치는 힘을 기를 수 없다. 문법과 예의에 맞는 말로 천천히 배울 수 없을 때, 혹은 말로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체득하고 싶을 때야말로 기술을 훔쳐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의식이 싹 튼다. 기술을 보고 듣기만 해서 몸에 익힐 수는 없기 때문에 훔친다, 그대로 따라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달려들어야 비로소 어렴풋하게나 감을 잡을 수 있다. 이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무조건 동경하고 따라하는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다. 현재의 공교육 수업은 실습과 실험 시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과목이 강식 수업으로 진행된다. 한 명의 교사가 다수의 학생에게 교과 내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제 교수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 민주국가가 성립되면서 국가 주도로 국민 보통 교육이 시행되었고, 일정 지식을 되도록 많은 학생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 방법이 보급되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일제 교수 방식의 폐해를 비판하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이를 대체할 대안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하지만 기존 교육 제도가 일정 이상의 효과를 거둔 면도 있어서 급작스러운 폐지가 반드시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제도의 틀과 교육의 내용의 괴리다. 학생들이 길러야 할 능력인 A와 이를 실현할 방법인 B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A와 B를 효과적으로 조합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할 줄 아는 그런 교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 교육 시스템 아래에서는 훔치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의식이 흐릿해지기 쉽다. 학생들은 교사가 주입하는 지식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해진 것 외에 새로운 기술을 훔쳐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의지가 생기지 않는다. 이는 교사도 마찬가지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많은 양의 지식을 전달하는 데 신경을 집중하기 때문에 진정한 배움과 삶의 지혜를 전달할 여력이 없을 뿐더러 근본적인 원리를 전수해야 한다는 의식 자체가 점점 희박해진다. 그러나 훔치는 힘이라는 기초적인 힘을 제대로 제어하면 어떤 사회,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무리 없이 살아낼 수 있으며 숙달도 빠르다. 이렇게 중요한 사실이 정작 공교육 현장에서는 강조되지 않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흥미로운 사실은 훔치는 힘을 교육의 기본으로 규정하고 자기 스스로 체득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근대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점이다. 장인을 키우는 직업교육의 현장에서는 이미 젊은 후계자를 양성하는데 모방을 바탕으로 하는 도제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제대로 된 매뉴얼조차 없는 것이 업계 상식이었다. 장인들은 문화생들에게 일일이 친절하게 가르치지 않았다. 따라서 초보자들은 장인이나 선배 문화생들의 행동을 어깨 너머로 관찰하며 본인 스스로 터득해야 했다. 말 그대로 모방과 연습이 아니면 전혀 배울 수도 터득할 수도 없는 것이 장인들의 기술이었다. 특히 장인, 예술가들의 세계는 말이나 글만으로는 아무 힘이 없고 몸을 움직여 실제로 부딪혀가며 터득해야만 기술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문자화하여 매뉴얼로 남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수의 교육생들을 단기간 내에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리기에 매뉴얼만큼 효율적인 교육 방식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진정한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매뉴얼을 넘어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까지, 그 부분까지 훔쳐내 체화해야 한다. 물론 다른 사람의 기술을 훔쳐보며 모방해야 하는 도제식 교육이 모든 분야에서 효율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전통 공예나 기타 예술 부문에서는 인류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재기를 다음 세대로 확실히 전수하기에 최적화된 방법이란 점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다. 다만 여기에도 속사정은 있다. 제자가 너무 출중하여 스승을 순식간에 따라잡으면 좁은 직업 세계에서 경쟁자 입장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쉬이 전수하려 들지 않는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학생이 아무리 실력이 좋고 우수해진다고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교사의 자리를 위협할 일은 없다. 이렇듯 개별 교수와 일제 교수 방식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일례로 본공이란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술을 제대로 체화하지 않아 장인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면 품삯도 받지 않고 노동력을 바쳐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더해 보은 본공이라 하여 오랜 기간 가르침을 받은 보답으로 무보수로 봉사하거나 약속된 기간이 끝난 뒤에도 감사의 뜻으로 주인을 위해 더 일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 고용인과 본공 사이에 괴롭힘이나 억압이 발생하는 등 권력관계가 존재하기도 했다. 이런 연유로 옛날 평민들 사이에서 구전되던 이야기엔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이 되어야만 고향이 방문할 수 있었던 어린 본공들의 애완 어린 사연이 종종 소개되기도 하였다. 물론 말로 배우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체화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완벽히 전수하면 자신의 자리가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현실적인 불안감과 함께 부대끼고 살아오며 쌓인 애착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이 장인교육 제도의 모순적인 현실이다. (1970년대) 일본 퍼시픽 리그를 대표하던 한큐 브레이버스의 간판 투수인 야마다 하사시가 싱커라는 기술을 익히기까지의 과정은 훔치는 힘이 숙달에 필요한 기본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야마다 선수의 시그니처는 아트스로우라고 불릴 만큼 유려한 언더핸드 투구폼이었으며 이 기술로 프로야구 통산 284승이라는 진기록을 남겼다. 언더핸드 스로우는 공을 낮게 던지는 투구폼으로 타자 앞에서 공의 낙폭이 크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의 스피드가 느린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야마다의 공은 낮게 출발하여 직구로 솟아오르는 속도가 압도적이어서 타석에 들어서는 타자마다 가뿐히
삼진으로 잡아냈다. 야마다는 빠른 이나이 피칭으로 타자를 삼진아웃시키는 것이 주특기였다. 이를 지켜본 감독이 코너에서의 컨트롤을 유지하라는 조언을 했지만 그는 자신의 스타일을 고수하며 속구로 승부를 보았고 보란듯이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세월 앞에 장사는 없었다. 야마다 선수도 시간이 지날수록 직구만으로 더 이상 승산이 없음을 느끼고 변화구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당시 한큐 브레이브스 팀에는 또 다른 언더핸드 투수인 아다치 고이로가 있었다. 아다치는 야마다와 대조적으로 스피드는 다소 떨어졌지만 커브와 싱커 기술로 상대를 제압하는 피칭을 구사하는 선수였다. 한창 싱커를 연구하던 야마다는 좀처럼 뜻대로 되지 않자 용기를 내어 아다치에게 싱커 기술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아다치는 싱커를 던지게 되면 자네의 주특기인 직구와 스피드를 포기해야 하니 아직은 싱커를 던질 때가 아니야 라며 거절했다. 하지만 이미 필사적인 마음이었던 야마다는 포기하지 않았다. 야마다는 아다치가 불펜에서 투구 연습을 할 때마다 뒤에서 지켜보았다. 아다치의 투구 폼을 훔쳐보며 그가 구사하는 기술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했다. 사실 당시 아다치의 의도는 이러했다. 야마다가 언젠가 나를 능가할 선수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다. 다만 그 당시 그의 부탁대로 선뜻 싱커를 가르쳐 주었다면 나로서는 당장 밥줄이 끊기는 상황이 될 것이므로 바로는 가르쳐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야마다는 역시 연습벌레이자 집념의 사나이였다.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훔쳐서라도 배우겠다는 마음이었던 것 같다. 포스트 시즌이 시작될 무렵 야마다의 투구 자세와 싱커를 보며 나는 그날이 왔음을 직감했다. 한 팀에 같은 스타일의 투수가 2명씩이나 있을 이유는 없지 않나. 그야말로 프로다운 답변이었다. 프로의 세계는 친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력과 결과로 평가받는 냉정한 세계다. 눈에 불을 켜고 훔쳐보아야만 비로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다. 그냥 바라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여 경험하며 부딪혀 봐야 비로소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야마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요즘 선수들은 하나하나 친절하게 가르쳐주기를 원한다. 하지만 우리 때에는 나보다 앞선 선수들을 따라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쉽사리 가르쳐주지 않으니 기웃거리며 훔쳐보고 무작정 따라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의 특징이나 버릇까지 모방하게 되어 그 기술이 몸에 익을 무렵엔 이미 내 것이 된다. 훔쳐서라도 기술을 익히고야 말겠다는 야마다의 의지를 지켜보던 아다치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야마다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한다. 아다치가 제게 싱커를 바로 가르쳐 주었다면 저는 겨우 이런 거였잖아 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거절하자 저는 더욱 절실해져 밤낮으로 방법을 고민하며 연습에 몰두했습니다. 이제 어렴풋이 알겠다 싶을 때 마침 아다치가 제게 손을 내밀었고 저는 그가 하는 말을 바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충고가 저의 투구폼을 완성시켜 주었죠. 이 이야기는 충고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기술을 훔치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에 달려 있음을 잘 보여준다.
기술을 훔치는 힘은 기술을 훔치려는 의지가 있어야 강해질 수 있다. 단순한 모방과 훔쳐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의 차이가 바로 이 부분이다. 무언가를 기술이라 부른다는 건 이미 그 행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능숙하게 하는 상태라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처음에는 무조건 따라하기만 했을 것이다. 그것은 패션일 수도 있고 단순한 버릇이나 전체적인 느낌일 수도 있다. 하지만 무엇을 훔칠 수 있으려면 몸소 체험하며 시행착오를 수없이 반복해야 한다. 기술을 훔치려면 그저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것으론 부족하다. 범위를 좁혀 반드시 훔쳐내야 할 핵심을 찾아내야 한다. 이 핵심 포인트를 걸러내는 과정이 곧 기술을 훔치기 위한 밑바탕이 된다. 핵심 포인트는 기술이라는 퍼즐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한 조각이 되어줄 것이다. 물론 완성해야 할 퍼즐 역시 누가 손에 간단히 쥐어주는 것이 아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듯 필요한 사람이 직접 찾아내야 한다. 기술을 훔치는 힘 자체는 지극히 보편적인 요소이지만 시대에 따라 전체적인 경향도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때는 가르쳐주려는 사람들이 넘쳐나기도 하지만 어떤 때에는 급격히 감소하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손쉽게 가르침을 제공받는 분위기에 익숙해지면 직접 기술을 훔쳐서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고 말겠다는 의욕이 솟아나기 어렵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아다치의 싱커 기술 터득한 야마다의 다음과 같은 얘기는 시대의 변화를 실감하게 한다. 드디어 어느 날 아다치가 제게 야구공 잡는 법을 보여주겠다고 하더군요. 그의 시범을 보면서 공 잡는 법엔 큰 차이가 없을 거란 제 추측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어깨 너머로 배웠지만 저조차도 미처 깨닫지 못한 사이에 이미 싱커 기술과 공을 잡는 법까지 완전하게 습득하게 된 것이죠. 하루에도 수백 번씩 같은 그룹에서 투구 연습을 했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단지 항상 불안감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확신을 해두고 싶었습니다. 지금 저의 싱커 기술은 제 나름대로 치열하게 고민하며 그렇게 다져온 기술이기 때문에 아다치 선수의 싱커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다치 선수의 싱커는 직구로 날아오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특징이지만 저는 좀 더 공중을 휘젓다가 떨어지는 싱커가 목표였어요. 손가락 사이를 최대한 넓혀서 던지는 것이죠. 말하자면 야마다표 싱커랄까요? 요즘 젊은 투수들 가운데 이 기술을 탐내는 친구가 있다면 확실하게 전달해주고 싶은, 전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데 관심을 보이는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모순적인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질문을 던지는 것도 능력이다.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 또는 배경 지식을 갖추어야 날카로운 질문도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질문력이다. 기술을 훔친다고 하면 기술이 없는 사람이 숙달된 사람의 기술을 모방하고 따라하는 상황만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미 숙달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초보자에게서 특정 기술이나 비법을 훔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전체적인 기량은 다소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그중 한 가지 기술 면에선 인류의 실력을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기술을 훔치려는 의지는 전문가일수록 높다.
좀 더 전문적이고 능숙해지기 위한 힌트와 아이디어를 얻으려는 그런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다. 반면 초보자 중에는 이미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기술에 숙달했음에도 그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미 어떤 분야에 통달한 사람의 눈으로는 초보자의 무의식적인 행동에서도 힌트를 찾을 수 있는 법이다. 자신보다 미숙한 사람에게도 배울 점을 찾아내는 그들의 의식은 한 집단 내에서 정상의 자리에 오른 뒤에도 성장을 계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야마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젊은 선수들을 유심히 보면요, 제겐 없는 장점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발견하면 와, 저런 건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쯤 되면 단순히 기술을 훔치려는 의지가 아니라 탐욕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기술을 탐하는 자세로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는 그의 시야는 코치가 되면서 한층 넓어졌다. 다양한 선수들이 가진 기술이 눈에 들어오면서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해오던 편협한 관점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기술을 훔치는 힘은 단순한 모방과는 전혀 다르다. 외형적인 모습만 모방할 뿐, 그 속에 숨은 본질을 놓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유명한 선수의 패션이나 특유의 버릇을 모방하는 데만 치중하여 정작 그 선수의 기술은 흉내조차 내지 못하는 극단적인 사례도 있다. 그 정도의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도 표면적인 퍼포먼스를 흉내내기에만 급급한 그건 모방에 불과할 뿐이다. 기술을 훔쳐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 없다. 기술을 훔쳐내는 힘의 근본은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용을 인지하여 자기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밖으로 드러난 생각 또는 의식을 다시 한번 자기 몸에 체화시킴으로써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완전히 기술을 훔칠 수 있는 것이다. 기술을 훔치는 힘은 암묵지, 그러니까 개인의 기술이나 경험 속에 숨어 있지만 말과 글로는 표현할 수 없는 지식이나 능력, 그것을 얼마나 명확하게 인식하는지에 달려있다. 노나카 이쿠지로, 곤노 노보루는 저서인 지식경영 추천, 날리지 매니지먼트와 그 시대에서 이러한 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기업 내 대부분의 지식은 암묵지로서 그것을 활성화하여 형식지로 이용하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해요. 다시 말해 암묵지와 형식지의 순환 사이클을 이루어내는 것이 지식 창조의 핵심이란 이야기다. 신체적이고 본능적 차원인 암묵지를 몸에 익혀두지 않으면 난도가 높고 신속함을 필요로 하는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없다. 물론 이런 지식을 얻고 공유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 암묵지를 매뉴얼 같은 것들을 통해 형식지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건 이러한 이유에서다. 기술을 훔치는 힘은 이 암묵지를 본인의 의식으로 자체 해석하여 형식지로 발현하고 이를 다시 자기 안에 스며들게 하는 힘을 말한다. 암묵지와 그것을 활성화한 형식지의 선순환을 활용하여 기업을 성공으로 이끈 사례 가운데 하나를 소개해 보겠다. 다케노우치 히로시타카의 지식창조 기업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실려 있다. 마스시타 전기가 홈베이커리 기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사업부 전체가 아이디어를 모아
이지, 리치로 콘셉트를 정하고 본래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제빵의 과정을 전자동화하는 개발을 진행했다. 하지만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숙련된 기술자가 구운 빵과 자동 제빵기로 구운 빵의 맛이 아무래도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당시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던 다나카 무베라는 여성이 숙련된 제빵사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오사카에서 가장 맛있다고 평판이 자자한 빵집의 기술자를 찾아가 비법을 전수받게 되었다. 다나카는 자신이 만든 빵과 기술자의 빵 맛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대체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밝혀내기 위해 그 기술자의 비법을 의식적으로 훔쳐보는 노력을 계속했다. 하지만 제빵 기술자는 반죽을 만들어 맛있는 빵을 만드는 기술은 탁월하지만 정작 본인의 기술이나 기법을 언어로 표현해내는 데는 아무래도 서툴렀다. 다나카는 제빵 기술자의 잠재적인 지식인 안목질을 비틀어 늘어뜨리기라는 단어로 개념화하여 회사 엔지니어들에게 전달했다. 비틀어 늘어뜨리기란 표현으로 제빵 기능의 중요한 포인트를 개념화한 것이다. 엔지니어들은 다나카가 전달해준 비틀어 늘어뜨리기라는 콘셉트를 바탕으로 그 동작을 기계적 기능으로 구현하기 위해 반죽 그릇 안쪽에 특수한 홈을 팠다. 덕분에 주걱으로 밀가루 반죽을 섞을 때마다 반죽이 홈에 걸려 길게 쭉쭉 늘어나는 동작이 가능해졌다. 비틀어 늘어뜨리기라는 형식적 표현을 통해 한 개인의 안목지가 표면으로 부상하여 그것을 현실적인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다나카는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엔지니어들에게 좀 더 강하게 섞어보세요 라든지 좀 더 빨리 섞어보세요 같은 코멘트를 적절하게 전달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안목지를 엔지니어들에게 전달했다. 그러면 엔지니어들은 조건을 바꿔가면서 최적화해 나갔다. 그뿐 아니라 엔지니어들 역시 빵 반죽의 촉감을 좀 더 사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해당 제빵 기술자를 찾아가 경험을 공유했다. 이렇게 수개월 동안 시행착오의 과정을 반복한 끝에 드디어 고품질의 상품이 탄생하게 되었다. 기술을 훔치는 비법이란 안목지와 그것을 활성화한 형식지의 순환을 기술화하는 것이다. 이 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선 적확한 요약력과 전문가를 상대로 하는 질문력, 그리고 코멘트력과 같은 중요한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일이라는 것 자체는 과정에 따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기술을 훔치는 것은 과정을 훔친다는 뜻이기도 하다. 자기 스스로 일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정리하며 그것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 때까지 수련하는 건 일의 추진력을 단련하는 일이기도 하다. 일의 추진력은 개인적인 작업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사람과 관계되는 작업을 창의적으로 만드는 일이다. 일은 추진 방법에 따라 얼마든지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안목지와 형식지를 한 개인 안에서 순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룹 단위로 공유함과 동시에 더 큰 조직적 활동으로 확대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한 개인 안에서 안목지와 형식지의 선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면 그 개인은 언뜻 숙달의 경지에 이른 듯 보이지만 그가 속한 조직의 전체적인 발전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조직이 창의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의 추진력이 필요하다. 더구나 암묵지를 명확하게 표현하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혼자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한다 해도 뚜렷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과제의식을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각자의 암묵지를 활성화하여 순환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암묵지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일도 많다. 실제로 자신에게 내재한 암묵지를 본인 스스로 인식하기란 어려운 일이므로 그럴수록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상대방의 암묵지를 자극할 수 있는 의견 교환을 활발하게 할수록 조직이나 모임은 더욱 활성화된다. 이렇듯 암묵지를 활성화하는 기술은 기업뿐 아니라 학교 수업에서도 기본 개념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학교 수업에서는 방대한 양의 형식지를 전달하는 데만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책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출제된 시험 문제를 푸는 형태, 즉 형식지를 형식지로서 재생하는 형태의 시험으로는 암묵지를 발견하여 형식지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없다. 진정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자신이나 타인의 암묵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그것을 활성화하고 상호지식으로 공유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그것이 훗날 이를 추진하는 능력을 좌우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암묵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체지라고 할 수 있다. 몸으로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그것을 언어로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사항들에도 많은 의미가 담겨 있기 마련이다. 신체지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은 인간의 신체만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건 신체지를 형식지로 끌어내는 능력이다. 그런 측면에서 언어는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언어의 위력을 부정하는 듯한 신체 편중주의로는 암묵지와 형식지의 선순환을 이루어낼 수 없다. 세상을 이분법의 논리로 이해하는 관점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편리하다. 천지창조나 창세신화 등을 살펴보면 하늘과 땅이 나뉨으로써 세상이 열리고 혼돈의 원초 상태, 즉 카오스에서 질서로 이행하는 과정에 의해 이 세상이 창조된다.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의 잣대로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은 오랫동안 각 사회를 지배했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대립 논리를 적절히 활용하면 현실 감각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분법적 사고로 단순화하는 데서 그친다면 모든 사물을 흑백으로 규정하여 오히려 현실과의 괴리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 문과 대 이과라는 식의 구분은 이분법적 관점에 오류에 빠지기 쉬운 가장 대표적인 예다. 모든 사람을 문과 계열과 이과 계열,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는 사고방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위한 것처럼 보이기 쉽지만 실제로는 숙달을 향한 의욕이 샘솟는데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문과를 선택한 사람은 본인이 문과 계열에 잘 맞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규정하여 선택하는 일보다 이과 과목의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수학 과목에 자신이 없어 이과는 포기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문과를 선택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그리고 한번 자신을 문과적 인간이라고 규정해버리면 이과 과목을 잘하고 싶은 의지를 포기한 채 완전히 손을 떼어버린다.
성장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는 것이다. 안타까운 점은 이때 벌어지는 것이 이과 계열의 과목 몇 가지에 그치지 않고 학교 커리큘럼보다 훨씬 폭넓은 과학적 지식 전반에 대한 관심과 욕구라는 점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와 반대로 자신을 이과 계열이라고 규정하는 사람 중엔 철학이나 사상, 문학으로 대변하는 소위 문과 계열의 지식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며 마음을 놓는 사람들이 있다. 서양에서는 물리학이나 수학 같은 이과 계열 분야의 학위와 철학, 문학 등의 문과 계열의 학위를 모두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이과 아니면 문과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현실에 대입하여 차분히 생각해보면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문과 계열에 속하는 경제학과의 경우 이 수 과목에 반드시 수학을 포함한다. 반대로 이과 과목으로 알려진 생물학은 오히려 암기력이 요구되는 과목일 뿐 수학적 능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 국어나 사회 과목에도 논리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과와 문과를 나누는 기준으로 논리력의 필요 유무를 두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약하다. 직접적으로 수식을 사용하는지의 여부는 차차하고라도 문과 계열의 학문을 한다는 이유로 논리력을 키우려 하지 않는 태도는 매우 어리석다고 볼 수 있다. 소설가나 예술가처럼 특수한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은 논리력을 뛰어넘는 직감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직감이란 건 이과의 연구 활동에도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그뿐 아니라 경영하는 등 실제 사회생활에서도 논리력과 직관력을 조화롭게 갖추어야 성공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전체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하는 능력도 이와 마찬가지다. 세부적인 면은 강하지만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은 부족하다고 해서 문과적성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아주 편협한 사고다. 문과 계열의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도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이 없으면 성장할 수 없다. 논리적 사고나 큰 틀을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의 유무는 문과대 이과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 활동에서 빠질 수 없는 보편적 능력임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물론 수식을 사용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엔 수학적 지식을 착실하게 축적한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뒤처져 있는 사람은 자기 능력이 바뀐 일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또한 수식이란 수학적 언어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합리성을 가진 건 사실이지만 이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과적 지식은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와 문자로 대략의 내용을 추측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최근에는 일반인들이 과학적 지식에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양질의 서적들이 다수 출간되고 있다. 더불어 최첨단 기술을 갖춘 과학자가 일반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식의 정수를 담아 저술한 교양 과학서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과적인 소양과 문과적인 소양이 개인의 자질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점은 나의 경험상으로도 충분히 납득이 간다. 그러나 일단 자신을 문과라고 한번 규정하면 과학 지식의 전반에 관심을 완전히 끊어버리거나 모든 배움의 기본이 되는 논리적, 구조적 사고를 단련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태도는 심각한 문제다.
문과적 성향이 있는 사람은 대체로 언어에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 문장 이해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말로 쓴 과학서적을 읽고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은 오히려 이들이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이미 갖추어진 책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통해 과학서의 지식을 수월하게 흡수할 수 있음에도 스스로 성장의 기회를 차단해버리는 사람을 볼 때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대학에서 문과 학생들에게 이과 과목을 강의하는 교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을 문과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 학생은 이미 지적 호기심이 제한되며 학문을 탐구하려는 열이마저 사라진다고 한다. 모든 사람을 문과와 이과 이렇게 두 갈래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는 굳이 다른 영역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나 학구열을 불태울 필요가 없다는 그런 변명을 뒷받침하는 도구가 된다. 이렇듯 편협한 사고를 유발하는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한 가지는 훔치는 힘, 추진하는 힘, 요약하는 힘. 이 세 가지 힘을 문과 대 이과라는 차이에 얽매임 없이 어느 영역에서나 꼭 필요한 보편적 기초 능력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책을 많이 읽고 요지를 추출하는 기술이야말로 모든 구분을 뛰어넘는 필수 기술이란 점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몸에 배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우선 세 가지 힘이 문과 이과를 넘어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기초적 능력이란 주장에 타당성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자. 앞서 언급했듯 이 세 가지 힘은 어떤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공통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내가 만든 말로 어느 교과서에서도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이 세 가지 힘을 주제로 강연했을 때 동경대학교 공과대학의 호리에 이치노 교수는 이 세 가지 힘이야말로 이과계열 연구자들에게 필요한 기초 능력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세 가지 힘은요, 이과 계열의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도 반드시 갖추어야 할 중요한 기초 능력입니다. 공과대학을 예로 들면 학부나 대학원 시절엔 대부분의 수업이 실험 위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실험이 성공하려면 따라하는 힘, 즉 훔치는 힘이 필요합니다. 교수나 선배들의 실험 방법과 순서를 잘 관찰하고 거기서 요령을 확실하게 훔쳐야만 제대로 된 실험이 가능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인 실험 절차를 익히면 그 다음 단계로 자신이 직접 연구과제를 설정하고 기획하는 경험을 쌓아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게 추진하는 힘입니다. 실험을 중심으로 한 연구 절차를 스스로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일은 연구자로서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일입니다. 어쩌면 코멘트력이나 질문력, 이것들이 이과 계열의 공부에 왜 필요한지 전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국제적 규모의 학회 등에서는 자신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본인의 연구 성과를 요약하여 잘 전달하는 능력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발표에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적절한 코멘트를 제시하는 능력을 지닌 젊은 연구자들은 그 이후로도 크게 성장할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학회나 모임에 참석하여 자기 생각과 연구 실적을 발표하면서 상대방이 발표에도 정확하게 질문하고 의견을 나누는 경험을 충분히 쌓도록 강조합니다. 그러한 능력이 이후 자신의 연구에 얼마나 큰 보탬이 되는지 언젠간 깨닫게 될 거니까요. 호르에 교수의 의견을 통해 나는 이 세 가지 힘이 이과 계열의 연구원이나 학자를 양성하는데 중요한 기초 능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호리의 이치노 교수는 이 세 가지 힘이 기업체와 같은 일반 회사에서도 분명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업무를 익히는 단계에서는 상사나 선배 직원의 비법을 훔치는 힘이 필수적이고, 여러 부하 직원을 관리해야 하는 중간 관리직이 되면 조직을 활성화하는 추진하는 힘이 필요하며, 상급 관리자가 되어서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모든 일을 진행하기보다 부하 직원들의 업무에 적절한 질문과 조언을 할 수 있는 요약 및 코멘트하는 힘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남겼다. 요컨대 문과대 이과 혹은 학교 공부대 회사 업무와 같이 모든 영역을 이분하는 사고의 결점을 보완해야만 세 가지 힘이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이다.